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제 있은 국회의 두 건의 표결이 정치권을 대혼돈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해서 굳이 비유하자면 공포탄을 쏘고 실탄을 맞은 셈이 됐습니다. 문제는 실탄이 내부에서 발사됐다는 점입니다. 여야 관계는 파탄 난 지 오래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전이 일어날 판이니 정치권 혼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정치본색 심층 토론에서 앞으로 전국 전망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대게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 오늘 함께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현주 전 국회의원, 신인규 변호사, 정규환 스픽스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가결표가 149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이 이탈했을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숫자를 보면 국민의힘이 110명, 근데 이제 박진우 의원이 빠졌고요. 정의당이 6명인데 정의당에서는 한두 명 정도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대전환, 한국의 희망, 여당 성향 무소속 120명. 최소한도 29명의 민주당 또는 민주당 성향 의원이 찬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신인규 변호사, 이게 이제 또 기권이 6표, 무효가 4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부 이탈자가 39명이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표를 단순 계산을 했을 때는 기권이나 무효도 사실상 부결이기는 한데, 이제 그분들은 부결표는 차마 못 던지겠다 해서 그쪽으로 표를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적 중에서 이제 재석이라고 하는데 295명 중에서 148표 이상의 가결표가 나와야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요. 어제 표결을 해보니까 한 표가 더 많은 149표로서 이제 가결이 된 거고요. 아마 이탈표에 대해서 이탈자 색출은 이게 익명투표이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은 아마 표 계산을 단순하게 한다 그러면은 아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한 30명 정도 이탈자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석을 좀 해보고 앞으로 전망을 해볼 텐데요. 정규환 대표, 지난번 표결 때 나왔던 숫자하고 사실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때는 한두 표가 부족했고 이번에는 딱 한 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아침 상황을 봐야 하는데, 박광훈 원내대표가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를 얘기했다. 그래서 정권을 원내대표한테 위임을 하고 총선을 박광훈 원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에 거절을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합 선대위 구성하겠다, 이 정도의 말 때문에 결국 비명은 이재명과 함께 하면 우리는 공천 못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 전까지는 어쨌든 가결보다는 부결 쪽으로 훨씬 힘이 많이 실렸지만 마지막 딜을 결국 박광훈 원내대표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거절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가결 쪽으로 전체적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번 가결 사태는 비명은 공천 못 받는다, 이재명 체제하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안의 본질을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에 대한 저항이냐 아니면 자기 공천권이냐,
여기에서 자기 공천권을 가지고 이재명을 비토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께서는 결정적으로 어제 가결이 된 변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그 2월 달에 한번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2표 정도 움직인 건데, 그때도 사실은, 부결표가 가결로 온 게 아니고요. 무효나 기권표가 가결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보하고 있던 2명이 이제 그냥 확신을 갖고 가결을 던진 정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민주당 내의 그 개파 구도랄까요? 뭐 어쨌든 간에 그 구도가 굉장히 확고하구나. 그리고 그것은 조금 더 지나가서 앞 거슬러서 올라가면 대통령 선거,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경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잘 아는데 경기도지사 선거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당 내부의 역학관계가. 그러면 이 두 세력이 공존이 가능한 건가? 그냥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안진걸 시장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뭐 얘기를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대체로 나오는 얘기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대의 명분을 얘기하지만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대표를 사지에 몰아넣는 그런 찬성표를 어떻게 던질 수 있느냐. 또 이런 반응도 많아요. 맞습니다. 어제 저도 국회 앞에 저는 시민들께서 많이 모이는 현장을 꼭 가봐야 되니까 가결 선포될 때 막 비명과 피눈물이 여기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비록 이재명 대표 강성 또는 적극 지지자 중에 과잉 행동하는 분들은 눈살 찌푸리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탈당해라. 이건 전혀 불필요한 행동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도 뭐 사실 민주당 아무 상관없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또 많은 중도층이나 합력 보수층과 함께해야 되는데 과잉 행동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이제 호소했지만 그건 그것대로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게 없겠습니까? 비판할 점도 많이 있고 사실 저희들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면 제1야당 대표가 도망할 리도 증거인멸할 리도 없잖아요. 압수수색도 400번 가까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측근들도 다 구속됐었고 그럼 그냥 처음부터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해서 여야는 최대한 타협하고 대화하는 정치를 하고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은 재판대로 받고 민주당 안에서는 그 행위마저도 일면 기소된 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고 기소 이후에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책임이 있으면 또 책임을 지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정치검찰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노리고 검찰 내에서도 이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다, 악마다, 이건 죽을 때까지 할 거다. 그리고 그런 전례들도 이미 있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건 아무리 이재명이 싫고 싫어 저 비판해도 부결시킨 건 부결시켜놓고 나 정말 당신 싫지만 일단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부결한다. 그리고 불구속 기소돼서 정정당당하게 재판받고 거기서 무죄가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할 말을 하겠다. 대표에 대해서도 당에 대해서도. 당신 이런 문제가 있다. 운영을 이렇게 해라. 또 공천도도 공정하게 하라.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박수를 받습니다. 근데 이건 가결이라는 입장도 익명투표 뒤에 숨어서 내지도 않아요. 다 숨어 있어요. 근데 최소 30에서 40여 명이 이탈한 건 분명하니까 이건 정치 도의나 인간적 도의로도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폭정과 악행에 대해서도 전혀 그 맞서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2중 3중의 문제다. 아마 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비열한 순간으로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이현주 의원께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범죄가 중대하고 뭐 도주나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이제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제1야당 대표인데 굳이 반드시 인신 구속을 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대선 전부터 계속된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마치 이제
전쟁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 혹은 그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꺾어야 되는 상대, 그것이 이제 뭐 유무죄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유죄일 수도 있고 뭐 무죄일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꺾어야 되는 상대고, 그 다음에 이 어떤 검찰의 수사권에 저항하는 세력,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검찰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서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 검찰의 자존심을 건 한판 싸움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재미있는 것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처음이 아니죠. 뭐 민주당에서는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제 사안은 다릅니다만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특검의 이제 수사팀장이었죠. 박영수 이제 특검하고 같이. 그래서 수사를 해서 그 수사한 내용이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걸로 이제 탄핵이 국회에 의해서 됐고, 그때 보면 비박이 이제 반란표를 상당히 이제 가지고 오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실각하게 됐는데, 뭐 그 잘잘못을 떠나서 말이죠. 이 유형이 너무나 비슷하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뭐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아니었습니다만 약간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또는 이제 친박 지지층의 어떤 그 상실감과, 그때 심지어는요, 그때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나와서 집회를 하고 했는데, 그 저항하는 집회를요. 그런데 저는 뭐 그것에 공감하진 않지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절절했냐 하면 막 울부짖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 2명인가 죽었어요. 심지어는 아마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탄핵 반대했던 분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 이후에 당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친박과 비박 간의 이 괴리가 그 정서적 골간이라고 하나요? 그 괴리가 이게 이제 통합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가면서,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그 비박의 그 주도한 사람들도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왔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걸 우리가 말이죠, 당 대 당의 경쟁으로만 딱 보면 이게 이제 그 순간에는 막 화가 나요. 그리고 그 상대당을 반드시 보복을 해야겠다 이렇게 가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정치가 그 정치의 논리를 넘어서서 검찰의 어떤 수사, 무자비한 수사에 완전히 놀아나는, 그러면서 실제 잘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실제 잘못보다 훨씬 더 과도한 예. 어떤 그런 상황이 가면서 이 앙금 그리고 증오심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는, 그래서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한번 알겠습니다. 관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정전 대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에서 맞붙었던 정적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론 법치합니다만은 이제 좀 깊이 들여다 본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2가지 갈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철저한 정적 제거 차원이냐, 또는 미래의 또 다른 어떤 그 잠재적 주자에 대한 그런 제거 차원이냐,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굳이 비회기에 청구를 했어도 될 구속영장을 회기 중에 청구하면서 이렇게 보다시피 민주당의 내분을 만들어 놓고 분열을 일으킴으로써 구도를 더 유리하게 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기획이냐, 이 2가지 갈래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 더 가까울 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 정치 스타일은 정적 여선이 제거해야 된다는 목표가 확실히 섰고요.
그런데 이제 정적 제거를 저런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 저는 약간 더 통큰 대통령이라면 좋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본인이 신임을 확실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적 제거할 필요가 없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대통령, 총선에서 이기는 대통령,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는 대통령. 근데 이걸 선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정적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어떻게 죽일 거냐.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 하더라도 제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파고 뒤집어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저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을 두고는 죽일 때 어떻게 죽일 거냐. 총선까지 계속 끌고 가면서 괴롭히는 것이 총선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대로 비회기 중에 하면 그냥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야 되는데 기어코 회기 중에 국회에 넣어가지고 체포동의안이 가결이나 부결이나는 게임에 이재명을 끼워 넣었죠. 그러면 어저께 그 상황에서 한동훈은 원래 법과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가결된 것이 과연 좋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결이 되음으로써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돼 버렸으니까 검찰의 손을 떠나버렸다. 그러면 하나는 성공했죠. 정적 제거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는 구속을 시켰겠다는 것은 성공했지만 저것이 가결됨으로써 총선에서 불확실성이 결과적으로 제거된 상황이라면 과연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국회에 나가 있는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힘이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을 살려놓고 총선까지 가야 되는데 이재명을 저런 식으로 하면 아웃 때도 비대위 체제고 구속이 되지 않고 만약에 불구속 상태로 가면 기사회생인데 야 이거 총선 어떻게 치르느냐 이런 고민이 국힘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계획이 치밀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심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로 저는 오히려 광의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신영기 변호사 시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게 뭐 정계한 대표님 말씀대로 그 비정상의 역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가 사실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미운 사람, 동시에 상당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밉다라는 말은 지지자들을 봤을 때 제거를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없으면 국민의힘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사 이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체계 내에서는 그 누구도 성역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수사는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검찰권이 신성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의 검찰권은 사실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한동훈 장관 또 그 수많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 상대를 조롱하고 수사권을 이용했던 그 장관의 태도로 인해서 이것은 이제 수사권이 사유화됐다라는 의심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라라는 여론도 많고요. 동시에 이 수사권을 사유화해서 정적을 괴롭힌다라는 여론도 지금 비등비등하게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거취가 일단은 한 국면은 넘어선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법원에 가서 이것이 영장이 뭐 기각이 될 수도 있고 인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한동훈 장관 입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가 나와도 저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시중에 그냥 좀 거칠게 나오는 표현들 모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민주당 어떻게 되지 하는 것 하나, 또 하나가 바로 참 윤석열 대단하다 뭐 이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 예. 정적 제거 차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그런 민심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라도 저도 신인기 변호사 말을 공감합니다. 수사받을 있으면 수사받아야죠. 그리고 불가피할 기소될 있으면 기소해야 되겠죠. 부당하고 억울해도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당하기도 했고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구속을 굳이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수층에서도 아니 불구속 상태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강제 수사로 압수수색도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측근들도 이미 구속되기까지 했고 그렇다면 이미 모든 게 확보되었을 텐데 그냥 재판에서 다투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이미 한번 부결됐는데 또 내고 심지어는 이번에 부결되면 또 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돌았었거든요. 제가 그 검찰 속내는 모르겠지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한동훈이 앞장서고 그다음에 한동훈의 장악한 정치감찰들이 그냥 집요하게 하는 거죠. 가결이 돼서 언뜻 보기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일시적으로는 승리한 것 같지만 저는 역사를 보면요. 동서고를 보면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부당하게 사유하고 대화의 파트너를 정치의 동반자를 이렇게 괴롭히는 방식으로 계속 악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역풍과 심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는 정치 한복판에 계속 계셨잖아요. 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정치의 어떤 악순환이라고 그럴까요? 보복이 계속되는 그런 것 좀 걱정이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나 똑같은 일들이 당을 바꿔가면서 계속 생기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검찰이 있더라. 특히 검사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유독 윤석열 사단은 아주 독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예. 그래서 이게 보면 뭐 대단한 어떤 저는 계산이 있다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있잖아요. 자신들한테 고개 쳐들면 전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제거한 것도 비슷한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우리 당의 대선 주자들도 똑같은 지금 운명으로 거의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쳐들다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검찰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제 권위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국가의 최고 권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그보다 상부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파괴돼 버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어떤 증오심에 불타는 민주당 지지층이 과연 이 상황을 제대로 잘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해는 갑니다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공멸의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다시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그 마지막 가장 상위에는 누가 있느냐 결국에는 정치의 사법화에 따라서 검찰이 모든 것을 실권을 결정을 사법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사법부한테 자기 목을 내놓고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그 어리석은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죠.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왜 뽑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보니까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칭찬할 게 거의 없고 오로지 그냥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았다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보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사라지거나 이렇게 되면 일단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분이 가장 실책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검찰에 계속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자신이 권력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자신이 대상이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 어떤 방어막, 그러니까 일종의 입술 같은 존재가 사라진 상태에서 완전히 노출이 돼버린 거고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은 처음에는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항상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서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칫 이제 성남 민중회의에서 이제 결국 토사구팽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예. 이것을 명심해야 될 거다. 자, 그러면 짧게 오늘 마침 이제 법률가 두 분이 계시니까 이 부분 한번 들여다보죠. 오늘 법원이 영장 심사 일정을 밝혔습니다. 26일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 판사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직도 단식을 계속하고 있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신인기 변호사 26일 날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가서 신문을 받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일 텐데 법무부에서 나온 얘기는 뭐 침대에 누워서 신문 받은 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 조율이 안 됩니까?
우선은 그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것은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이제 피의자를 불러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영장 발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사례를 봐도 이제 피의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또 있습니다. 나오지 않아도 뭐 영장 심사는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나가면 좀 불리하죠. 네,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유불리를 꼭 논하기는 어렵고요. 뭐 아무래도 뭐 휠체어를 타고 나가는 것이 또 판사에게 동정심을 또 유발해서 오히려 나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안 나가는 것이 오히려 판사 입장에서는 뭔가 재판부에 대한 불성실의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유불리를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유창훈 아마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기일을 연기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연기하게 되면 영장 전담 판사들은 순환으로 그 로테이션으로 돌아서 하기 때문에 기일이 매우 뒤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또 추석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백이 장기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26일에 일단 하기는 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가 이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고요. 아마 재판부에서도 판단할 때 이것이 뭐 하나의 요건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느냐, 그러니까 다투고 있느냐, 부인하고, 그러니까 인정하고 있느냐 보고, 그다음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를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게다가 이것은 정치 쟁점화된 또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의 고심이 매우 깊을 것인데 저는 그래도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는 판단해 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 사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꽤 길게 했는데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신영희 변호사께서는 어느 쪽을 전망하십니까? 구속, 저는 영장, 결론을 발부, 말씀드리면 저는 기각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왜 기각을 저는 높이 보냐면요. 만약에 이 구속이라는 것은 유무죄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이 수사의 한 행태를 말하는 건데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제 한동훈 장관은 법정 나와가지고 뭐 엄청 길게 떠들던데 제가 봤을 때 다 들을 만한 얘기 거의 없는 좀 헛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인정하느냐 다투느냐. 근데 다툰다고 한다면은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상당히 중요해져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라는 것이 가장 위에 올라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인데 뭐 도주의 우려는 뭐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클 겁니다.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것을 대비해서 아마 그 증거인멸을 위증교사했다. 이걸 아마 혐의에 좀 끼워넣었다라고 보는데요. 증거인멸의 우려는 아까 안진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압수수색을 이미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공범들은 다 구속이 됐다가 재판 받다가 지금 보석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서는 다 받아놨고 법정에서 다 진술해놨거든요. 근데 뭘 더 증거를 인멸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매우 낮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강의 문제도 당연히 구속할 때 고려하거든요. 그렇다면 영장을 발부하는 게 쉽겠습니까? 기각하는 게 쉽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정문 쓸 때는 기각으로 쓰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판사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어주 의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구속 여부에 대한 거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팽팽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구속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대해서 무슨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그거는 사실은 내용을 다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피로감 같은 게 좀 있는 거죠. 이제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법원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전혀 여론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 구속 여부는 사실은 종국적인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했다가도 풀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구속을 안 했다가 나중에 구속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여론의 추이를 아마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반이다. 네. 정기환 대표 지금 우리 스픽스가 이번 월요일부터 프로 개편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지 않습니까? 노정면 앵커가 진행하는 뉴발, 뉴스를 발라드립니다. 그날이 이렇게 매체에서 나온 것들의 의미를 좀 설명하고 행간도 짚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한 보수 매체 그 헤드라인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체포 동의안 가결로 법원 부담 덜어줬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줄 것으로 전망한다거나 발부해 주기를 기대하는 듯한 그런
행간이 읽혀졌어요. 대한민국 법원이 부담 들어주면 구속시키고 부담 들어주지 않으면 불구속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법이라는 것이 법의 기준과 잣대에 의해서 판사의 양심으로 독립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제가 이재명 사건 전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원수면 감옥에 잡아 넣어도 됩니까? 기분 나쁘면 말투 건방지면 저 새끼 저 감옥에 잡아 넣으면 됩니까? 그거는 깡패들이 하는 짓이고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사회에서 계약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하는 거다. 기분 나쁜 거는 나쁜 것뿐이지 기분 나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끝까지 인신구속을 시키자. 그거야말로 조직폭력배들이나 양아치들이 하는 짓인데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기분 나쁜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냥 표 안 찍어주면 되는 거죠. 이거를 굳이 사법의 영역에 넣어서 저렇게 잡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통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상규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이 하고 있는 모든 인허가권에 대해서 저런 방식으로 224명 다 조사하자, 400번. 그러면 대통령부터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 지식인 여러분, 사회 여론주도층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렇게 털어가지고 안 나올 놈 한 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선출직 행위라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기가 책임지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집행의 과정이 어떻게 완벽하게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이 해냅니까? 그래서 야 너가 돈을 먹었어? 얼마를 먹었어? 혹시 이권 대신에 이걸 인허가권 준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검찰이 철저하게 따진 것이지 그 자치단체장의 행위 자체가 불법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너 끝까지 감옥에 잡아 넣어야 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저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비정상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인신구속하겠다고 하면 나는 나라가 절단난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는 법원에서 유창훈 판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엄중하게 결론을 내려달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그 법원은 사실 권력이 장악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정권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다 인사를 이미 했고요. 지금 유창훈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서 계속 오래 근무를 좀 해왔기 때문에 이게 장악이 들어가기 매우 어렵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저는 만약에 특수수사의 원칙을 지켜서 전광석화처럼 만약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 수사를 끝냈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좀 정상적인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전 이재명 대표 초기에 구속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야기가 많이 다르다라는 게 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법원에서 그러면 법원이 국회를 존중해서 영장 내줘야겠다? 하영재 의원도 그렇게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법원에 갔는데 영장이 기각이 나옵니다. 이건 재판부가 독립되어 있다라는 반증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최근에 그 박정훈 대령 사건, 물론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만 저는 매우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 군사법원에서도 군판사들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고 이분들은 소령 계급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령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역인데 이분들이 영장 청구도 권력의 입맛대로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사안도 사실 구속 필요성 여부나 이거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우리가 변론으로 논하더라도 지금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게도 전원이 분열하지 말고 가결 의견을 내고 이재명 대표도 나가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법원에 가게 되면은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예, 이제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출석해서 신문에 응할 수 있을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투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동훈 장관이 제안 설명을 했는데 꽤 길었습니다. 아주 구구절절 설명을 했습니다. 8분쯤 지나니까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고성도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그렇게 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김진표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얘기를 했고 한동훈 장관한테는 좀 간략하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제지를 했는데 그 장면을 일단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의석에서 조용히 경청해 주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한동훈 장관 어제 제안 설명 좀 길지 않았나요? 아니 길기도 길고요. 감정이 가득 실려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제거해야 될 적이다. 딱 이런 구도가 형성이 이미 돼 있고 뭐 그 전에도 발언을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렇게까지 법무부 장관하고 야당하고 맨날 이렇게 싸우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이 막 감정을 다 실어가지고 온갖 미주알 고주알 그것도 약간은 과장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느냐. 근데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면 지금 그야말로 일종의 검찰당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냥 없어졌고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야말로 그 원료인 자유한국당이요. 과거에 탄핵과 관련해서 그 전후에 특검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힌 당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더니 지금 겨우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냐. 이게 겉으로는 복수하는 걸로 보일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보면 결국 놀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런 상황이 다음에 누가 집권할지 모르지만 설사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상황은 서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이것이냐, 과연 궁극적으로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다음 차기 주자 뭐 이런 걸 노리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분은 지도자로서의 리더로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눈꽃만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익걸 소장도 어제 예, 저 장면 보셨죠? 봤습니다. 보고 저 어제 뭐 국회 앞에서 저도 항의 연설도 했었는데요. 누군가는 뭐 조선 재래라고 하지만 방금 방송만 보시고 지금 우리 애청자 댓글도 보면 이건 이러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국회의장이 빨리 끝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국무위원이나 그냥 동네에서 회의를 해도 어떤 사람이 말이 장황해갖고 그 회의에 의장이 쥐를 주면 이렇게 합니다. 목례로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럼 유학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짧게 끝내고 나갑니다. 근데 그 발언에 원래 대본에도 없는 의무에도 없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국무위원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 전부를 훈계하지 않습니까? 니들 내 말 들어 이놈아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체포동의안 설명에서도 무슨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고 집권여당의 경기도지사 했을 때 인기도 많았던 분입니다. 많은 비판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지고요. 제1야당 대표를 무슨 빨갱이나 간처로 보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꼴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야당과 시민사회에 친북 종북 세력 없습니다. 북한에 문제가 많죠. 하지만 대화해야 되고 평화적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의식이 지금 여당과 다를 뿐인데 그걸 인정해주면 될 거 가지고 무슨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니 뭐냐면서 빨갱이를 몰다가
오죽하면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 얼마나 보수적인 분입니까? 민주당 출신이지만 국민의힘이랑 가깝다는 비난까지 받는 분인데 그분도 자기가 듣기에도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끝내라고 주의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의원을 훈계합니다. 본인이 검사 시절에 추미애 장관한테 일개 법무장관이라고 반말하고 훈계했죠. 그래놓고는 법사에 나와서는 일국의 법무장관 자신을 지켜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국무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에 보면 공무원은 정말 국민 전체 보험사라고 써 있고 정책 중립을 엄정하게 보장하고 지켜라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법에 보면 온갖 의무를 부여놨습니다. 공무원에게. 단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분을 볼 때마다 정말 개인적으로 극한의 분노 같은 게 느껴집니다. 이런 표현이 시사평론에서는 적절하지 않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마음을 대변해 봅니다. 근데 신은규 변호사 이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한동훈 장관이 여러 차례 했는데 항상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할 때는 뭐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반발을 샀는데 이번에도 이제 앞부분에 꽤 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지금까지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는 이러이러함으로 체포동의안을 했다.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취지를 설명하는 정도였지 이렇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다 적시하는 경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는데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피의사실 공표도 문제지만요. 전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건 한동훈 장관이 어제 와서 선거운동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사전 선거운동하고 간 겁니다. 저는 어제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 무시, 선민 사상, 그 사회성 결여, 전 이 세 가지를 느꼈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본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데요. 그 최소한 야당의 대표이기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던 정치인 아닙니까? 어느 한 명의 정치인을 대하더라도 그 국민을 보고 대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의 뭐 자법 내지는 어제는 뭐 중대범위 혐의자 뭐 이런 식의 취급을 하면서 어제 이제 그 국회 단상에 올라갔는데요. 최소한의 저는 뭐 그러니까 정중함과 예의까지는 요구 안 하더라도 최소한의 중립성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뭐 중립성은 그냥 어디 달나라에다가 보내버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전 선거운동을 어제 하고 가서 좀 매우 심각하게 바라봤고요. 한동훈 장관은 도대체 본인의 본분이 뭡니까? 정부조직법 32조에 법무부가 나오는데 검찰권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부 이름도 저스티스예요. 근데 저는 저분이 정의를 과연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아니 도대체 한동훈 장관을 누가 선출했습니까? 저 자리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임명받은 공무원이에요. 아까 안진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 전체의 봉사자고요. 그냥 월급 받는 우리의 종입니다. 근데 종이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월급 받은 만큼.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제 그 피의사실 공표뿐만 아니라 뭐 혁신위까지 언급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 그 말 바꾼 것까지 지적을 하던데 뭐 다 좋습니다. 저는요 어제 한동훈 장관의 그 행태를 보면 딱 그 공판 검사하면 딱 어울립니다. 그 공판 검사가 공판정에서 저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 할 게 아니라 검찰 좋아하시니까 공판 검사로 내려가셨으면 전 좋겠고 굳이 검사 그만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양보를 할 테니까 우리 정기한 대표님만 양해해 주시면은 여기 스픽스 한 프로 나오셔가지고 패널을 하셔야 돼요. 패널을. 그러면은 저런 혁신이 얘기하고 마음껏 자기 30분 동안 떠들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신성한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 앞에 국민을 무시하는 저런 태도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어제 저는 봤다 이렇게 봅니다. 저분이 말이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 1등이다. 이 현실이 정말 서글픈 거고요. 어쨌든 극렬 지지층에서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하니까 시원하니까 뭐 이런 건데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납니다. 안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 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절반 가까운 국민들을 완전히 증오심에 가득 차게 만드는 행동을 스스로 막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은 사람인가? 그럼 저렇게 행동해서 국민들을 막 갈등의 도가니에 몰아넣으면요. 그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절대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정말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환 대표, 사실 요즘에 하는 거 보면 한동훈 장관 정치인 다 됐더라고요. 뭐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아예 딱 준비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오죽하면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를 왜 저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정치 중에서 가장 배우지 않아야 할 것을 배웠어.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제일 꼴불견이요. 잡기만 늘어가지고요. 본질에는 접근도 못하면서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꽤나 기술 가지고 세상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정말 저는 사실은 역겨워서 잘 못 만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누가 잡범입니까? 누가 잡놈이에요? 누가 잡스럽습니까?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정말 지지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누가 잡놈이고 누가 잡스럽고 누가 잡범처럼 놀고 있습니까? 누가 조폭처럼 놀고 있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국회라는 공간이 내가 가진 한 표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전 국민이 표를 모아서 300석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어쨌든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그 국회라는 공간에서 설사 그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정치가 옳은 길로 안 가지만 임명돼 있는 자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국무위원이 국민들이 뽑아놓은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들을 조롱하고 국회의원들을 가르치려 들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잡기술만 가지고 와서 이 사람 구속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회기 아닌 때 얼마든지 해서 구속시켜버리든지 기어코 회기 중에 가져와서 이렇게 사단지기면서 하지 말라고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당당하게 하고 있는 저 한동훈 장관을 보면 누가 잡범이고 누가 잡놈이고 누가 잡스러운지 이제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정기환 대표께서 정치의 본질을 얘기하셨는데 정치의 본질을 설명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장 우선 꼽는 표현은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증오를 부추기고 편을 가르고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것, 이거는 정치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치에서는 안 됩니다. 본인도 불행해지고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과연 내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만한 한 줌의 마음이라도 있는지 먼저 돌아보는 것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시작할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골 농부님께서 이런 글 주셨네요. 스픽스에 한동훈 나오면 스픽스 망한다. 신인규 변호사님 제발 자리 양보하지 마세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정치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정치 본색을 계속 진행하면서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 말씀 하나 드릴까요? 우리 형법 138조에 보면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모욕죄가 있거든요. 이런 죄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국회라는 곳이 국민의 민의의 전당이고 국민을 대표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선민사상에 쩔어 있어가지고 정말 다 시원치 않고 다 바보 같아 보여도 그럼 이분은 다 국민을 그럼 바보로 보는 겁니까?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가 없이 어제도 저렇게 와서 국회의장께서 몇 번을 일어나가지고 말리실 정도로 해도 말을 듣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집불통 같이 저렇게 구는데 참 저런 분이 대한민국의 저스티스, 그 정의를 관장한다라는 것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을 같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것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면 역사에서요. 저는 지금 이 정권이 그 마치 고려 시대 무신 정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신 정권이 한번 들어서면서 계속 한 4번 정도 이렇게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가의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그동안 고려가 쌓아왔던 모든 노하우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고려가 망하는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야, 이게 지금 그동안에 아무리 대한민국 여야가 싸우고 막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해왔어도 이것은 차원을 뛰어넘는 아주 이상한 상황으로 계속 갈수록 지금 심해지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이 전환기에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완전히 꺾어져서 올라올 수 없는 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이 정치권에서 특히 정치 리더들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지금 동시 접속자가 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한소리님, 피와 눈물이 없는 악마들은 반드시 죗값 받는다. 그런 글 주셨고요. 나공주래님, 정계환님 지금 말을 TV 토론에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미개한 인간들이 보고 듣게. 어떤 말씀인가요? 하도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채규님, 오늘 2만 명 안 넘어가면 정어리 탈퇴. 스픽스몰 편육 도착하면 소주 한잔하고 생각 정리.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신채규님 덕택에 오늘 동시 접속자 2만 명 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스픽스몰 편육시키셨는데 잘하셨네요. 아주 맛이 괜찮으실 겁니다. 신채규님께 디어루시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야가 장군, 멍군 주고받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시켰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처리되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시키면 뭐 합니까? 실효성 있습니까? 대통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전에 박진 장관, 이상민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도 뭐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공포탄 쏜 겁니다. 그런데 공포탄 쏘고 민주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탄 맞았습니다. 문제는 그 실탄이 내부에서 발사됐다는 점입니다.